연구소 그 유명학자 초청 이제 콜로퀴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벌써 34회 콜로퀴움인데요. 저희 경희대학교가 사실은 지금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밀고 싶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물뼈하고 인골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과 고대사에서 확장을 돼가지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연구를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DNA, 특히 집단 유전학 쪽으로 아마 유의미한 결과를 좀 내고 계시고, 또 가장 임팩트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 정충원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많이 할 거 없이 선생님의 연구 성과들을 한번 저희하고 한번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인사말 마치겠고요. 홍종환 선생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 연구소의 홍종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즘에 고고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그냥 고고학적 분석 외에 법의학이라든가 유전학이라든가 이제 고병리학 같은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뭉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정충원 교수님께서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류 유전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부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장 발전된 유전체 분석 기술이 요즘에는 이제 전장유전체 분석을 사실 많이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실제로 전장유전체로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뼈라든지 사람뼈를 분석할 수 있는 집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한 분이시고요. 지금 그래도 세계를 이제 선도하는 그룹의 선두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연구소 주제와도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충원 교수님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정충원이고요. 오늘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으러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슬라이드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드릴 세미나의 제목은 내륙 유라시아죠. 이 지역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또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실크로드와 스텝과 그 위에 타이가 툰드라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북쪽 그리고 내륙 지역을 통틀어서 이 내륙 유라시아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다양성의 분포를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옛날 유전체를 이용을 해서 현대인의 데이터와 옛날 유전체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좀 추적해 가는 게 저의 주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출판을 한 몇 개의 논문들의 내용을 특히 이제 몽골 초원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장유전체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굴뚝 같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몇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랄 판이겠지만 이 한두 시간 세미나 하는 안에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결과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데이터 분석 방법들,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을 위주로 결과를 정리해서 좀 해석을 보여드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저와 이제 편하게 오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셔서 계속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출판을 했던 몇 가지 논문들을 위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이제 시기적인 배경은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하고 초기 철기 시대, 즉 기원전 2000년기의 후반부하고 기원전 1000년기 전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스텝에 많은 어떤 문화적인 변화,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실제로 뼈가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네,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뭐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변이, 즉 한 종의 개체들,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즉 그러한 유전적 변이의 분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즉 진화가 어떻게 한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수리적으로 모형화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모형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해내는, 추론해내는 그런 분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역시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 자료를 이용을 하면 사람의 과거 진화사를 추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전장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게 되었고요. 요즘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체 자료뿐만 아니라 옛날에 죽은 사람이 남긴 뼈에서 얻은 유전자 DNA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오래된 유전체, 고유전체를 분석함으로써 인류 과거를 밝히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은 이 고고 유전학 혹은 아키오지네틱스 혹은 고유전체학, 팔리오지노믹스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학문 분야를 시작한 페이퍼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세 조각의 뼈가 이 크로아티아의 빈디아 동굴이라는 동굴에서 나온 네안데르탈인의 뼈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DNA를 추출해서 2010년에 처음으로 네안데르탈인의 드래프트 지놈을 출판을 했었죠. 여기 보면 사이언스지에는 그 논문이 출판이 됐었고 네이처와 셀지에 이것에 관한 소개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한 2년 전에 사실은 이제 해부학적 현대인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먼저 나왔었어요. 지금 이 페이퍼를 보면은 네이처지에 실려 있는 약 4,000년 전에 그린란드 서북부에 살았던 팔리오 에스키모라고 하는 지금은 사라진 이제 집단에 속했던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유전체 수준에서 정말 이제 홀 지놈 수준에서 옛날 사람의 유전체를 복원한 페이퍼로는 아마 첫 번째 페이퍼일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 1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이제 호주 원주민의 유전체를 머리카락 시료 남은 것에서 분석을 한 게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시료를 분석함으로써 지노믹스 시대를 고유전체학에서도 지노믹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특히 해부학적 현대인에 대한 고유전체 연구는 유럽과 중동을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뭐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그 사람들이 유럽과 중동계 또 유럽계 이민자인 미국 사람들의 후손이다 보니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접근성 또한 높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럽인들이 중석기에 살고 있던 수렵 채집인,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신석기 시대에 올라온 이제 농경인, 그리고 후기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스텝에서 넘어오는 이제 목축인들이 섞여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제 큰 인구 이동에 관한 중요한 고유전체학 논문들이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옛날 뼈에서 유전자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옆머리뼈, 네일을 감싸고 있는 옆머리뼈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보셨을 청각기관 그리고 평형감각, 즉 세반고리관, 달팽이관, 전정기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이 아주 단단해서 이 연약한 부분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뼈는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굉장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를 아주 잘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뼈는 한 15,000년 전에 모로코에 살았던 수렵 채집인 어린 아기의 뼈인데요. 제가 2018년에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출판을 했던 이제 이 논문에 쓰였던 시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뼈를 잘라서 이렇게 뼈가루를 내고 나면 뼈는 다공질이기 때문에 뭐 수치, 냄새 분자나 이런 걸 흡수하는 것처럼 이제 분해된 세포에서 흘러나오는 DNA들을 흡착을 해서 잘 보존을 해주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흡착된 DNA를 이제 다이제스션해서 떼내온 다음에 충분히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사람 혹은 이 동물의 DNA가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이트루프 시퀀싱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뭐 마이크로바이얼 DNA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타겟 지놈 혹은 타겟 사이트들에 대해서 실험적인 농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퀀싱을 하시는 방향으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도입되기 이전에 PCR을 기반으로 하던 싱글 로커스 연구에서는 이 컨테미넌트 DNA하고 오염이 되는 DNA와 타겟 DNA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 유전체 연구, 고 DNA 연구 자체가 오염을 극복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뽑고 특히나 이제 오래된 DNA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화학적 변성이 아주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이 분자의 끝을 PCR 방법은 여기 프라이머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분자의 끝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방법은 이 전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자의 끝을 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나중에 바이오 인포메틱하게 데이터를 생산한 이후에 컨테미넌트 DNA, 비교적 나이가 젊은 컨테미넌트 DNA와 오래되어서 그러한 화학적 변성을 축적하고 있는 엔도지너스 DNA, 이제 실제 이 개체가 가지고 있던 DNA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생물 DNA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충분히 역시 또 바이오 인포메틱하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뽑게 되면서 데이터의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컨테미네이션 레벨 등등을 정교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방법이 개발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양이 곧 질이라는 의미에서 질이 굉장히 향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오염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장 유전체 연구 혹은 총유전체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몰레큘러 애트로폴로지, 분자 인류학 쪽에서 하는 연구들을 뭐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한다거나 Y 염색체 하플로타입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많으면 한 10몇 개, 뭐 20개 이런 반복 서열들, 숄 텐덤 리피트를 뭐 타겟을 한다거나 하는 수준의 이제 PCR 베이스드 연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들도 오염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북방계, 남방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뭐 북방계 하플로타입, 뭐 남방계 하플로타입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런 연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에 그냥 팬시하게 뭐 많은 돈을 쓰고 대형 과학을 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신 생각이고요. 그걸 좀 설명을 약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총 한 30억 개 정도의 염기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뭐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쌍의 상염색체, 22벌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30억 베이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토콘드리아 DNA의 경우에는 16,000 베이스가 조금 넘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작은 분량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리컴비네이션을 하지 않고 재조합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달이 되는 Y 염색체 역시 사이즈는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대부분이 반복 서열이고 해서 실제로 분석이 가능한 시퀀싱이 가능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이 가능한 지역은 많아야 10메가베이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전체 전장 유전체는 30억 베이스, 3기가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의 수도 많고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상염색체와 X염색체가 Y염색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와는 달리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세 종 A, B, C의 개통수를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요걸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여기는 침팬지, 이건 사람, 이건 고릴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침팬지와 고릴라가 당연히 더 가까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물학을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면은 침팬지와 사람이 서로 더 가깝고 고릴라가 조금 더 먼 아웃그룹이다 하는 것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 조상은 약 한 500만 년 내지 600만 년 전 정도에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침팬지 사람의 공통 조상과 고릴라의 공통 조상은 약 한 800에서 900만 년 전 정도에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침팬지와 사람은 고릴라 달라진 이후에 짧게는 한 200만 년, 많게는 400만 년 정도 이제 익스클루지브하게 둘이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적 거리는 침팬지와 고릴라, 사람과 고릴라 사이의 유전적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침팬지의 염기서열 하나, 사람의 염기서열 하나, 그리고 고릴라의 염기서열 하나를 골라서 이들이 서로 누가 누구와 더 가까운지, 즉 A와 B, 침팬지와 사람 서열이 먼저 이렇게 가까워서 공통조상을 만나는지, 아니면 사람과 고릴라가 공통조상을 먼저 만나는지, 아니면 침팬지와 고릴라 염기 서열이 공통조상을 먼저 만나는지를 한번 유전자별로 카운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스피시즈 트리, 이 종 간의 관계가 침팬지와 사람이 더 가깝고 이 둘이 익스클루지브하게 공통조상을 공유한 게 몇백만 년이나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느 유전자를 살펴보아도 그 유전자 염기 서열 간의 관계인 이 진 트리가 이 파퓰레이션 혹은 스피시즈 트리와 당연히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요게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A, B, C가 이제 차여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경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도로 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서로 부딪히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A, B가 만난 구간에서 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이 둘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요것과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선 사고가 날 수가 없겠죠. 이 사고가 나는 과정을 공통조상을 만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트랙이 정해져 있고 이 트랙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A, B가 부딪혀서 사고 날 확률만 먼저 사고가 나는 확률만 무조건 1로 그런 케이스만 존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아마 직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심팬지와 사람과 고릴라의 지노움을 분석을 해서 몇만 개의 유전자들 혹은 이제 뭐 30억 베이스의 가 누가 누구와 더 가까운지를 일일이 따지고 들면 전체 유전자 좌위 중에서 약 70%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 서열이 더 가깝고 고릴라가 서열이 더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절반 정도의 확률로 사람과 고릴라가 더 가깝거나
침팬지와 고릴라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이벤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침팬지와 사람이 익스클루지브하게 공통조상을 같은 조상 집단에 존재하는 동안 이 두 염기 서열이 공통조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 종의 모든 공통조상에 해당되는 이 조상 파퓰레이션으로 이들 셋이 서로 공통조상을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의 파퓰레이션 안에서 세그리게이팅 하고 있는 그냥 세 개의 랜덤한 얼릴이니까 이 셋이 동일하게 3분의 1의 확률로 셋 중에 둘이 먼저 유합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00에서 400만 년 정도의 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A와 B가 공통조상을 먼저 확인할 확률은 한 55%, 그리고 나머지 45%가 이렇게 15%씩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의 자세한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따라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침팬지, 사람, 고릴라와 같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population tree 혹은 species tre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의 주인을 골라서 하나의 지네틱 로커스를 골라서 침팬지, 사람, 고릴라의 염기 서열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가까운지를 파악해서 진 트리를 그리고 그 진 트리가 파퓰레이션 트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맞출 확률이 70%, 틀릴 확률이 30%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자, 이것이 침팬지, 사람,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들 세 집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확률이 랜덤하게 찍는 것보다 그다지 더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값은 70%보다 훨씬 작아서 거의 3분의 1에 가깝겠죠.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집단 셋 가운데 이 둘이 먼저 합쳐져서 있는 시기 자체가 사람 종의 기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분화된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뭐 길어야 몇천 세대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이 두 서열이 공통조상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진 트리를 하나 골랐을 때 이것이 population tree 혹은 species tree와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 즉 진 트리와 population tree가 서로 맞지 않는 현상을 incomplete lineage sorting이라고 진화생물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사람의 데이터는 incomplete lineage sorting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혹은 Y염색체를 이용한 진 트리를 아무리 정교하게 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진 트리가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파퓰레이션들 사이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숫자의 지네틱 로커스를 바탕으로 population relationship을 재구성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부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는 인류의 population history를 규정을 하는 그 중요한 피처들을 규정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스트 글래시얼 맥시먼트 마지막 빙기 때 이제 리퓨지아로 파퓰레이션들이 후퇴에 들어와서 갈라진다든지 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3분의 1에 가깝다 보다는 조금 높은 확률로 진 트리와 파퓰레이션 트리가 매칭이 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또 Y염색체의 다양성을 이제 우리가 전장 유전체를 통해 파악한 패턴과 비교해 보면 꽤 잘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방법은 상당히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전장 유전체 자료는 이것을 리컴비네이션을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즉 재조합이 일어난 전후의 시퀀스가 다른 진 트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런 파퓰레이션 트리에서 진 트리를 뽑는 것을
하나만 해서 이 진트리와 파퓰레이션 트리가 같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진트리를 뽑아서 디스트리뷰션을 놓고 보면 이들 사이가 이런 파퓰레이션 트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정교하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장 유전체를 이용한 방법은 그런 점에서 아주 정교한 population relationship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상 유일하고 또한 매우 파워풀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는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뭐 상당히 많다면 꽤 많은 논문들을 출판을 해왔고요. 이런 고유전체 논문들을 여기에다 한번 지리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시작했던 지역은 이제 히말라야와 티베트의 고지인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 독일에서 그룹 리더를 하는 동안은 이제 학생들이 지중해 쪽 영역의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집단에 대한 논문들도 출판을 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학자로서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이 북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칼, 남시베리아 일대, 몽골, 북중국, 카자흐스탄 등등에 걸쳐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꽤 많은 연구를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 얘기를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북중국에 대한 내용은 한번 빼놓기로 했고요. 주로 이제 몽골과 남시베리아 일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타이 산맥의 서쪽과 동쪽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패턴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철기 시대의 카자흐스탄 일대를 이제 이 몽골의 다양성, 몽골의 인류 다양성을 이해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먼데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이너 유레이지아의 에스닉 그룹들이고요. 제가 2019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러시아의 이제 바빌로프 인스티튜트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현대인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이들이 어떤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전장 유전체 자료를 이용해서 이들의 서로 집단적인 관계 그리고 개체 간의 이제 유전적인 다양성을 좀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세 글자짜리 기호들 하나하나가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을 이 유전자형의 매트릭스에 적용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명 한 명, 지금 여기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요약을 했는데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6, 70만 개 정도의 지네틱 마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이제 베리어블 사이트들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이 매트릭스를 주로 분석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이 다차원인 이를테면 60만 개의 스닙들의 지노타입으로 나타내지는 한 명 한 명의 지네틱 프로파일을 이렇게 몇 개의 메이저한 프린시펄 컴포넌트로 정리를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그림, 이 유라시아 PCA하고 이 유라시아 PCA들과 이제 여기다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까지 포함을 한 PCA를 계속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이 방법론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복잡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비주얼라이즈하고 여기에서 가설을 생성한 이후에 좀 더 엄밀한 방법들로 이 가설을 이 진화적인 가설들을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이제 복잡한 그냥 수학이 동원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 PCA에서 이 개체들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비주얼하게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요 지도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네틱 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유라시아의 지도를 상당히 잘 반영을 합니다.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1번을 따라서 동쪽으로 갈수록 동아시아 사람, 서쪽으로 갈수록 서아시아 사람, 서유라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요 동쪽에 있는 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시베리아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쪽은 지금 유럽과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는 동아시아 사람을 남북축을 따라서 쭉 나누고 있어서요. 이 제일 위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북극권에 살고 있는 시베리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 살고 있는 퉁구스어 사용자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남중국과 동남아시아 사람들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3번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이제 북동부 유럽부터 중부 유럽, 남부 유럽을 거쳐서 중동에 이르는 이 클라인을 보실 수가 있고 말씀을 드렸던 이 내륙 유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요 가운데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잘 피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치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와 굉장히 잘 부합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디스팅트한 3개 정도의 클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 걸 보실 수 있고 요 가장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우라러 혹은 뭐 예니세이언 랭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툰드라 그리고 포리스트 타이가 지역에서 이제 술록 목축 혹은 술록 수렵을 하고 사는 사람들로 보이고요. 요 위쪽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몽골 그리고 터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이제 스텝의 북쪽, 스텝과 타이가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라고 알고 있는 이제 오아시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혹은 이제 스텝의 남쪽 건조지대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제 몽골 그리고 터키어 계통의 사용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유라시아와 서유라시아 사람들의 혼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단순히 이제 동쪽과 서쪽이 섞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동쪽 사람, 어떤 종류의 서쪽 쥔풀과 섞여서 이런 프로파일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미토콘드리나 Y염 색채를 보면 뭐 이를테면 서유라시아계, 뭐 유럽계, 뭐 아니면 동아시아계 하플로 타입 이 뭐 둘이 섞여 나오니까 뭐 둘의 혼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단순한 레졸루션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소스들이 들어와서 혼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륙 유라시아 사람들의 유전자 역사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장 유전체 자료를 이용해서 정확히 도대체 어떤 종류의 동아시아 사람 또 어떤 종류의 서유라시아 계통의 쥔풀이 섞여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섞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 연구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 초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내륙 유라시아에 전반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나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과 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초원에 대한 사람의 접근 그리고 이용 방식이 가장 극적으로 바뀐 시점을 생각해 보자면 역시 이제 가축과 목축이 도입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축이 도입되기 이전의 초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물 생산성이 아주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 뭐 땔감이나 뭐 집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초원과 숲의 접경지대 혹은 이제 강 주변을 따라서 비교적 습기가 많아서 뭐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뉴리틱 이제 동기 시대 후반 그리고 초기 청종기 시대에 걸쳐서 이제 가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풀을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다양한 뭐 유제품, 우유 그리고 고기 등등으로 바꾸어주고 뿐만 아니라 털과 가죽 심지어 뭐 뼈와 뭐 분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생물 공장이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원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초원의 내부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동물들을 이용함으로써 사람의 이동성 역시 혁신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축의 도입이 올 퍼포즈 패키지로 한 번에 초원으로 초기 청동기 시대에 도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 연구나 생물 고고학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크게 이 초원의 가축 이용 방식은 최소한 3번 정도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됐던 것 같은데요. 처음 초기 청동기 시대에 이제 서부 초원지대에서 중동부 초원으로 이 서양에서 유래된 가축들이 처음 도입되던 시점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가축은 이제 소, 양, 말과 같은 반추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통나무 바퀴를 달고 있는 이제 4바퀴가 달린 옥상 카트를 끌고 다녔던 것 같고요.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 관한 유전자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여파가 중동부 초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조금 더 인구 이동이 많고 더 활발한 데이터 수집이 있었던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또 한 번의 이제 메이저한 휴먼 마이그레이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전차 그리고 말을 사용하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제 흔히 안드로노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변화와 연동이 된 사람들의 이동이 이 시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즉 지원전 첫 번째 천년기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말을 가지고 전차를 타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을 이제 직접 타고 다니는 이제 홀스백 라이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정주적인 목축에서 좀 더 유목적인 목축 그리고 약탈적인 유목 경제로 바뀌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스키티안 혹은 이제 스키토 사이베리안, 스키타이인의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3가지 이벤트들, 이 3번의 웨이브에 걸쳐서 모두 굉장히 뚜렷하고 재미있는 유전적 변화가 초원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후기 청동기 시대의 시작, 즉 이 전차를 이용을 하고 말을 이용을 하는 이 사람들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에 바기시 나라시만 등등이 이제 사이언스지에 제출한 논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것은 역시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결과인데 보시면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굉장히 디스팅트한 그룹이고 베링해를 거치고 혹은 이제 북극권을 거치면서 아주 강한 이제 파퓰레이션 바틀렉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져 나오는 다른 하나의 컴포넌트를 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크게 유라시아의 동쪽 사람들, 이쪽이 유라시아의 서쪽 사람들, 그리고 이게 현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차를 사용을 하고 안드로노보 호라이즌에 크게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중후기 청동기 시대의 스텝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서 굉장히 서유라시아 사람들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초기 청동기 시대의 중부 유럽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코디드 웨어 컬처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동질적인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에다가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찍어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넓은 지역과 시기에 걸쳐서 동일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폰틱 캐스피안 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우랄 산맥을 거쳐서 지금 이 미누신스크 베이신까지 북동쪽으로는 미누신스크 베이신까지 떨어지고 남쪽으로는 거의 이제 페르가나 밸리하고 트랜스옥시아나의 그 연접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요 밑으로 가면은 굉장히 다른 이제 농경을 하고 혹은 목축을 하고 있던 이제 이란계 유전자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지금의 이제 중앙아시아와 이란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박테리아 마르지아나 아큐올로지컬 컴플렉스 저희가 흔히 BMAC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확산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빠른 시기에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이 동쪽 끝 지역 미누신스크 베이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금 2019년 연구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주 넓은 이 중부와 서부 초원지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유라시아에 대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유라시아 PCA에다가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도 역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나타나고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사람들은 이 바이칼호 인근 그리고 몽골의 북부에 살았던 초기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까지 한 기원전 한 5,000년에서 한 2,500년 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굉장히 동아시아 사람과 유사한 특히나 이제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 사람과 유사한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요 그룹들 사이에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들은 뒤이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알타이 사얀 산맥의 서쪽인 이제 미누신스크 베이신과 요 산맥 일대까지 지금 데이터가 뽑혀 나와 있었는데 도대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지 그리고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알아내고자 했던 중요한 질문들이고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이런 비슷한 굉장히 동아시아 계열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렵체 지민들이 여기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인 스터디는 작년 11월에 셀지에 출판된 이 몽골 논문이고요. 이제 이 얘기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그리고 최근에 출판한 다른 연구들 그리고 이 연구와 경쟁을 했었다가 몇 달 전에 네이처지에 출판이 됐던 이제 다른 또 몽골 연구의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빅픽처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의 그 이전 시기는 굉장히 이제 인골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를 하긴 좀 힘들고 저희는 이제 기원전 1000년에서 1500년 전 정도 되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운드 버리얼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서 얻은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한번 좀 결과를 보여드리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요 그림과 이 그림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몽골에서 나온 다양한 인골들의 유전적인 프로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보면요. 크게 한 3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동쪽에 있는 아주 동유라시아 사람 같은 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몽골에서도 주로 동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울란주크 컬처라고 하는 어떤 그 매장 방식과 연계가 되어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중북부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 시료들은 굉장히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칼호 일대의 초기 청동기 수렵체 지빈들과 상당히 비슷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타이 산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좀 더 서쪽에서 온 이 목축인들과 비슷한 유전적인 프로필, 좀 가까운 유전적 프로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들과 동일한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기보단 이미 이렇게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혼합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모델링을 하기 앞서서 좀 유라시아 PCA에다가도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약간의 차이들이 더 보이시게 될 텐데 이 울란주크 문화와 관련이 되는 울란주크 매장 방식과 관련이 되는 이 사람들은 역시 이렇게 이전에 몽골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 그리고 몽골보다 더 동쪽에 살았던, 즉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살았던 수렵 채집인들과 아주 비슷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비슷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무르강 하류 그리고 사할린 섬 일대에 살고 있는 이제 퉁구스어 또 니브크어 사용자 원주민들이 이런 프로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필을 이제 뭐 Ancient Northeast Asian, 그래서 뭐 ANA 프로필이라고 많이 부르는 편이고요. 예. 그들하고 조금 다른 이 바이칼 사람들과 상당히 비슷한 프로필이 지금 이 북부 중부 쪽의 몽골에 살고 있던 후기 청동기 목축인들에게서 나타나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모델링에 따르면은 이런 이 말을 가지고 들어왔을 이 사람들과 한 많으면 10% 이내, 한 7% 정도, 7, 8% 정도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흡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베리어블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많으면 한 50% 정도까지도 이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전자 연구와 컴패니언 스터디로 출판이 됐었던 연구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제 일단은 스테이블 아이소톱을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석에 남아 있는 치석에 남아 있는 이제 뭐 음식의 단백질을 고단백질을 분석을 하는 매스스펙이라고 하는 질량 분석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과연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알아본 이 고단백체학 연구가 같이 이제 출판이 되었었는데, 그 결과 이제 이 세 그룹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디스팅크트하고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나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우유를 많이 섭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 목축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울란주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동쪽 그리고 중앙의 일부 분포를 하고, 이 홉스골 같은 사람들이 홉스골 사이트에서 처음 발견을 해서 지역에서 아이막에서 나온 여러 사이트에서 처음 발견을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혹은 바이칼 수렵 채집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한가이 마운틴 일대 이 중북부 고지대에 많이 분포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알타이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분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격리된 건 아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리적인 아웃라이어들이 일부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뚜렷하게 구분된 유전자 풀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천년기 이제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가 되어서 철기 시대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유전적인 프로필 그리고 유전적인 디스팅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의 지리적 범위가 일부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 알디벨, 뭐 사글리, 우육,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제 로컬한 스키토사이베리안 문화인 알타이 산맥의 로컬한 스키토사이베리안 문화의 중요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 이 챈드만 마운틴 사이트에서 하나의 사이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갈색 다이아몬드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 알타이 MLBA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던 이 스텝 사람들과 이 홉스골 같은 사람들이 한 반반 정도 섞여서 만들어진 이 프로필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기 시대 초기에 본격적으로 중부 또 북부 몽골 심지어 이제 바이칼 일대까지 확산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울란주크 문화에서 이제 드라이브 됐다고 생각이 되는 이 판성묘 문화, 슬랩 그레이브 컬처와 연동이 된 사람들, 그러한 무덤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울란주크 사람들과 비슷한 이런 ANA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몇 명만 이렇게 홉스골 같은 사람 지네틱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기원전 첫 천년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이 홉스골 사람들 같은 이런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슬랩 그레이브 문화의 확산과 대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홉스골
과 같은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삭사이나 디얼스턴 큐릭스를 가지고 있는 마운드 버리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좀 문화를 대체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대체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동쪽에 약간 치우쳐 있던 이 울란주크 컬처의 이제 범위가 슬랩그레이브 시기에 이르면 이렇게 확산을 해서 이제 시스바이칼까지 동바이칼, 이스트바이칼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서쪽 알타이 산맥 일대에 대한 샘플링이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네틱 프로파일이 뭐 여기에만 특이적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느냐. 사실은 뭐 전체가 다 이렇게 슬랩그레이브 같은 사람으로 뭐 치환이 됐다거나 아니면 홉스골 같은 사람이 이쪽에 널리 분포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 보면 이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 시대의 아주 초기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스키토사이베리안 문화의 동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사카라고 부르는 이제 이 계열의 문화들 혹은 이 계열의 집단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출판한 이제 카자흐스탄 일대에 대한 철기 시대 연구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챈드만 마운틴 사이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카자흐스탄의 동쪽에 있는 이 초기 사카계 문화라고 하는 이 타스몰라 문화에 속하는 한 기원전 600~700년 정도에 살았던 이 사람들 역시 거의 유전적으로 동일한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명한 뭐 아르잔 사이트에서 나온 이제 파지릭 계열의 사람들도 역시 이제 이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다르지만 우리가 스키토사이베리안 문화의 동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아마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고, 이러한 프로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서쪽에서 온 스텝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미리 살고 있었던 이제 홉스골과 같은 후기 청동기 시대 홉스골 혹은 바이칼 수렵체 지민들과 같은 이제 이 원주민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프로필인 것 같다. 즉 이 레이트 브론즈 에이지의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 두 그룹이 서로 만나서 섞이면서 그 다음 시기인 이제 초기 철기 시대의 다양한 이제 몽골의 서부 그리고 중부 초원 일대의 사람들의 지네틱 프로필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 얘기는 조금 뒤이어서 하고요. 다음 얘기를 뒤이어서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동부 카자흐스탄 일대에 꽤 널리 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사카 문화는 당연히 이런 이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에만 제한이 됐던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더 남쪽에 이제 천산산맥 일대 그리고 이제 그 이너 에이지안 마운틴 코리더 일대까지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을 아시고 계실 텐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카계 이러한 유전적 프로필과 더 남쪽에 살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그 이란계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혼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파트들은 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빼놓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혼합이 나타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흔히 뭐 사르마시안 스키티안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 즉 서쪽에 있는 이 스키토사이베리안 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유전적 프로필 역시 연속적으로 서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스팅크트하게 또 다른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요 주황색 다이아몬드가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한 비교적 이른 시기, 한 BC 500년 정도 전후에 살았던 사르마시안 사람들이고요. 사르마시안계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 다른 페이퍼들에서 출판한 조금 더 이후 시기에 사람들의 유전체 역시 이제 이런 동일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쪽에 사는, 즉 그리스 사람들이 흑해 일대에서 만났을 걸로 생각되는 이 스키타이인들, 그리고 그들이 원래 기원했을 이 남부 우랄 산맥 일대의 이 사르마시안 계열 혹은 뭐 사우로마시안이라고 하는 이 문화와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은 역시
비교적 역시 이 동쪽에 살고 있던 사카게와는 상당히 디스팅크트한 지네틱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경계가 저희가 이 사이를 아주 댄스하게 세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이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 비해서 이 사이의 유전적인 갭이 매우 크게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그래주얼한 그레디언트라기보다는 굉장히 디스팅크트한 두 개의 풀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철기 시대의 이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더 남쪽 틴샨 쪽에서는 이렇게 이란계 유전자가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쪽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라시아 PC 3번 보면 이쪽이 이제 중동과 이란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실제로 사르마시안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후기 청동기 시대의 스텝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 있으니까 결국 이란계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쪽과 동쪽의 스키도 사이베리안 피플에게 다 유입이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소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추적을 하려고 이제 스텝의 남쪽을 많이 뒤지고 있고, 또 고고학을 좀 맥락을 아시는 고고학자 분들께 과연 이러한 유전적 변화와 어떤 대칭이 될 수 있는, 평행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고고학적인 현상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흉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 철기 시대까지는 이제 굉장히 디스팅크트한 2개 혹은 3개 정도의 유전자 풀이 이제 몽골에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회색 네모로 표현이 되는 이제 울란주크 슬랩그레이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부와 동부 몽골 지대까지 다 확산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서쪽은 카자흐스탄 의 문화들과 연동이 되어서 이런 아직 좀 디스팅크트한 이런 챈드만 마운틴 사람들 같은 이런 제네틱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흉노가 성립하는 시기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유전적인 구분, 이런 뚜렷한 2개의 유전자 풀이 존재하는 것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노란색 세모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한 BC 200년 정도, 200년, 300년 요 사이에로 이제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 된 중부 몽골, 대부분은 이제 중부 몽골의 한 사이트에서 왔는데요. 한 10여 명의 이제 초기 흉노 시기 사람들의 유전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알타이 산맥에 살던 사람들 같은 유전자 풀부터 굉장히 슬랩그레이브 사람들 같은 유전자까지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이질적으로 이렇게 요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이트 안에서 비교적 짧은 시기 안에 발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 살았던 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뭔가 이 두 집단이 만나서 혼합되는 초기 단계에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한 증거라고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초기 흉노의 형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던 유전자 풀들이 드디어 하나로 혼합되는, 아마도 그것이 이제 정치체가 하나로 혼합되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현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흉노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다면 이제 좀 더 컴프레hen시브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직은 초기 흉노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으지는 못하고 있어서 데이터는 좀 후기 흉노 시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보라색 네모, 그리고 파란색 역삼각형, 그리고 이 주황색 동그라미까지가 다 후기 흉노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전적인 프로필을 바탕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은 뭐 지리적으로 혹은 이제 사이트 단위로 이렇게 뭐 레이블링을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이제 역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과 기존의 이제 이 초기 흉노,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철기 시대의 몽골의 유전적 다양성의 컴포넌트로 어떻게든 혼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파란색 역삼각형이고,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보라색
그리고 이 주황색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즉 단순히 이전에 존재하던 다양성이 계속 섞여가는 과정이 흉노 시기에 일어난 유전적 변화의 전부가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서 기존의 몽골에서 보이지 않던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던 이 주변 지역의 사람들까지 이제 이 몽골로 이주하게 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주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건 고고학적인 맥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이러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싱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뚜렷하게 서쪽, 동쪽 그리고 북쪽으로 나뉘어 있던 어떤 지리적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남쪽과 같은 사람들도 전체 동서에 걸쳐서 다 나타나고 이런 굉장히 서쪽 사람들 같은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1단계 유전자의 유입이라는 면에서 이 유라시아 3번 PC를 놓고 보면 더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초원에서 이렇게 사르마시안들 혹은 더 이제 1단계 유전자가 많은 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남쪽과 같은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유입된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유전자의 유입은 이 초기 흉노에서도 이제 더 그 이전에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의 유전자 유입 그리고 또 외부에서 다양한 유전자 유입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북중국 일대, 북중국과 내몽골 일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쪽에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흉노가 확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적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존에 존재했던 지리적인 구분 이 사라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꼭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카자흐스탄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이제 얼리 사카 컬처인 이제 타스몰라 컬처가 이제 크게 알타이 산맥에 살던 유목민들하고 다를 바 없는 이제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부 스키토사이베리안의 전형적인 유전적 프로필을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후에 이제 비슷한 지역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의 사람들의 유전적 프로필을 계속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카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프로필보다 훨씬 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사람과 가까운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 벌릭 사이트에서 한 기원전 640년 정도 된 그 정도로 데이팅이 된 사이트에서 이렇게 3명 정도가 굉장히 많이 어떤 동아시아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사카 컬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콜간타스와 연동이 되어 있는 요 사람들도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더 동쪽으로 아웃라잉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제 한 기원 후 시기에 들어서도 계속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 기원전 첫 천년기의 한 중기, 한 BC 500~600년 전 이후부터 꾸준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기가 기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흉노와 서쪽에 나타난 훈족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북흉노가 이제 패배한 이후에 서쪽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흉노라고 하는 정치체가 생기기도 더 전에 일어난 걸 봐서는 아마도 그 이전에 철기 설기 시대 동안에 일어났던 몽골에서 일어난 이를테면 슬랩그레이브의 확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시기에 경계 지역인 이제 알타이 산맥, 사얀 산맥 일대 그리고 또 천산 산맥 일대를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후 시기에는 또 중부 초원과 동부 초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 역시 이제 얼리 미디어벌 시료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보여드린 바대로 단순히 뭐 동쪽과 서쪽에 뭐 미토콘드리아, Y염 색체, 하플로 그룹들이 섞여서 나타나니까 뭐 동양과 서양이 혼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좀 이제 레졸루션이 낮은 연구를 벗어나서 정확히 어떤 종류의 동아시아 사람, 정확히 어떤 종류의 서유라시아 유전자 풀들이 언제 어떻게 지리적 시간적으로 확산하고 혼합되는지를 보려면 전장 유전체 연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북아시아는 또 내륙 유라시아는 그러한 연구를 하기에 여러모로 굉장히 이상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사람의 혼합 혹은 이동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룹들을 포함해서 3개 혹은 그 이상, 뭐 이제 살마시안, 스키티안 계통의 이제 우랄 산맥 일대의 문화까지 포함을 한다면 3개 혹은 그 이상의 굉장히 유전적으로 구분이 잘 가는 목축 그룹들, 아마 유목을 하는 그룹들이 이미 카자흐 초원과 몽골 초원에 분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흉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과 정확한 전후관계 혹은 뭐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루즈하게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1000년 이상 지속된 굉장히 뚜렷한 집단 구조가 완전히 분해되고 기존에 갈라져 있던, 기존에 서로 나뉘어 있던 집단들이 섞이고 합쳐지는, 그리고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인구적인 변화가 흉노 제국의 형성 그리고 발전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해서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연구를 이제 여러 군데에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물고고학 연구, 뭐 유전학 연구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소톱이나 뭐 프로테오믹스나 이런 모든 생물고고학 연구가 사람의 과거를 토탈리티로 재구성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새로운 정보들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고고학 연구들 그리고 자세한 고고학적인 맥락에 대한 연구들과 결부되었을 때 둘이 다 서로 가장 많은 정보를 방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고고학 연구를 하실 때 뼈가 나온다면 혹은 이제 바이오 몰레큘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홍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이런 연구들을 같이 했던 건 기존에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디렉터로 있던 요하네스 크라우제하고 지금도 같이 계속 몽골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프로테오믹스,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의 전문가이자 저와 굉장히 계속 오랫동안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크리스티나 와리너 박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콜래보레이티브 워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일을 했던 학생들, 포닥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다양한 시료를 주고 같이 이제 고고학 작업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해준 이분들 그리고 저희 학생들까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감사히 받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네 그 질문 있으신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이렇게 네. 그 물도 좀 마시고 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채팅창 저도 5분 보고 정도 있으니까요. 네. 쉬었다가 그러면 바로 그러실까요? 지금 네. 3시 16분이니까 3시 20분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혹시 잠깐 기회가 되면은 사실 제가 선생님 네. 저기 흉노하고 사카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지난 한 5, 6년간 사카랑 흉노 기원을 한 10년 됐죠. 근데
제가 봤었던 고고학자료와 거의 일치해요.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 그러면 퍼스펙트가. 굉장히 다행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보면서 급하게 제가 그동안에 발표했던 거 몇 개를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네네네. 잠깐 시간 되시면 그러니까 PPT 급하게 몇 개 그냥 딱 붙였는데 어 그래요. 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좀 많이 저랑 저는 그냥 전혀 그쪽 몰랐는데 그 특히 흉노 기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카 문화가 네네네. 저는 그 기원 4세기, 3세기 경부터 해서 아주 빠르게 이 동쪽으로 와서 이 만리장성 따라서 오면서 흉노가 그때 이제 형성되었고 인제 실제로 흉노의 그 상층부들은 이란 페르시아 계통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유물 자체로서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이해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예. 재밌네요. 어, 감사합니다. 해주시는 것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사실은 선생님 거 보면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리고 인제 사카 때는 동쪽으로 오다가요. 흉노가 망하면서 선비 때는 반대로 서쪽으로 아주 서로 그렇죠. 예. 맞으려 나거든요. 그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국어학적으로요. 예. 그래서 어 국내에서는 그 사실 저는 주로 연구를 인제 러시아 말이나 한국어로만 발표하긴 하는데 이게 되게 저도 좀 궁금하고 근데 네. 지금 그 저기 사카 저기 그 기원전 200년 단계 그때의 네. 그 DNA 자료가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구하신 것 같네요. 예. 이게 저희 이 벌크 자료는 그 몽골 국립대학이 모아놓은 컬렉션을 이제 토탈 음. 샘플링을 해서 얻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필요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초기 흉노 자료는 딱 한 사이트에서 오다시피 했고, 네네. 사실 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전체 그림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더 많이 구하고 싶은데,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고비 사막과 그 남쪽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지도를 저도 보시면. 보니까는 가장 큰 예. 문제가 북부 중국 쪽 특히 내몽골 일대 그 네. 데이터가 사실 저는 국악적으로는 그쪽에 되게 기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인구도 더 예. 많을 거고, 아무래도 제가 북중국 연구를 하긴 했는데 내몽골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외몽골하고 이 지역을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중간을 뭐 단순히 생각하면 중간을 채우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서회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일대를 타고 사람이 이동이 많고 연결이 많은데, 그걸 지금 빼놓고 보고 있으면 사실 큰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중요한 피스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음. 뭐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중국 연구를 할 수 있고, 예, 예. 제가 여러 중국 친구들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내몽골 쪽을 계속 하라고 푸시를 하고는 있는데, 음. 중국이 이게 고고하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쪽의 그 돈과 그 시간 양의 그거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네, 수 있는 그걸 이미 한참 벗어난 초월을 해 가지고요. 예. 네, 이게 우리 예. 너무 저기 좀 쉬셔야 되는데 계속 제가 말 시켜 주셔서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혹시 뭐 좀 뭐 편하게 여기 우리 이상희 교수님도 이따가 좀 뭐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음. 그렇게 하고 잠깐 여기 이경희 선생님도 오셨고 서주용 선생님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저기 되게 주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 근데 사실 오늘 주는 아니었긴 했는데 선생님 저는 전차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네, 네. 안더 더 호라이즌 그 예, 경우는 선생님 중국을 끼지 않고도 가능해요. 그 아시겠습니다만 그 그렇죠. 루트 네, 자체가 중국을 안 거치고 곧장 몽골에서 네, 이 하가자 상층문화에서 한반도로 오기 때문에 예, 아마 예.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쪽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네, 네. 선생님도 보면은 결국 바이칼이 커다란 하나의 그 획기 경계가 되었다고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보기에. 그렇죠. 알타이 사얀이 사실 예. 상당한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사얀에서 바이칼까지가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데요. 그걸 네. 처음에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던 건 어차피 이제 유럽, 미국 친구들은 동쪽에 가면 점점 관심이 사라져서 그렇죠. 연구를 하면 꼭 거기까지 온 다음에 멈추더라고요. 이게 뭐 러시아 자연히 쪽에서 그렇죠. 자료를 받아서 네.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동쪽에 대한 연구를 뭐 관심사가 되게 없었어서 제가 처음 이제 몽골을 시작을 이제 티나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음, 사실 그때는 그냥 알타이까지는 쭉 오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확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영구적인 장벽이든 아니면 그 시기마다 다른 장벽이든 간에 뭔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초원하고 카자흐 초원을 다 뚫고 이 안드로노브 호라이즌이 확 확산을 하는 게 사람이랑 같이 가다가 그걸 지나고 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동력이 굉장히 사라지는 게 많이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기도 아, 하고. 네, 실제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아무래도 그런 그 분자 조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리환경 같은 걸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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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네, 바이카 같은 경우는 호수가 길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후환경이 바뀌어도 거기 사람들은 어로 위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안드로노브 호라이즌 같은 경우 목축과 이제 아주 뚜렷한 자기네 경제가 있는데 바이칼이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 앞에서는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그건 음,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로 음, 갔다가는 다 그 사람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네, 전차 네, 문화 같은 경우도 사얀 알타에서 멈춰 가장 큰 이유가 전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애물이 고원지대거든요. 전차는 그렇죠. 초원지대가 네, 아니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네, 사얀 알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의 목축이 아니라 목축이기 때문에 이 평지 그 알타이 산맥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파미르 고원지대하고요. 차마 고원지대 그 지역과가 연결이 되거든요. 고고학적으로는요. 그 이유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이 고원 목축끼리 연결되는 거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저희는 오히려 그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는 자료만 저기 인물만 보니까 예. 그래서 음, 어, 재밌네요.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는 저도 바이칼하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극동 지역까지 가야 돼. 그때가 제일 가장 관심인데 저도 아무리 네, 네, 레퍼런스를 네. 봐도 러시아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요. 예, 그쪽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 홍종화 선생님 또 아, 예, 오시면 선생님. 지금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몇 지금 명 안 돼. 일단 중에 채팅창에는 한번 올라오는 선생님 글이 한번 없어가지고요. 해보시죠. 예. 우리 이상희 선생님부터 한번 쉽게 여쭤보시는 게 예. 예. 아, 이렇게 지정까지. 하여튼 선생님 정말 예.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첫 앞에 반은 굉장히 잘 재밌게 따라갔는데 뒤쪽은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어떤 민족이 어느 시대인지 좀 몰라서 잘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네. 개별 과외지도를 제가 페이지를 주어서 충당하기로 하고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의 차이점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형질을 PCA를 하면은 PC1하고 PC2 사이에서 7, 80%의 네, 네, 네. variance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중에 PC1은 대개 막 60%예요. 그러니까 네. 대개는 60, 70% PC1 나오고 PC2는 뭐 10% 나오고 그리고 PC1은 almost always 그건 사이즈라고 우리가 그냥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장 유전체 PCA를 보니까 PC1은 뭐 5%고 네, 네, 네. PC2는 뭐 1, 2%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케일의 차이인 건지 이게 무슨 뜻인 건지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는 전체 그 30억 개 가지고 하신 걸 아니야 60만 개 스냅 가지고 그중에 한 폴리모픽한 거죠. 것들을 가지고 한 거죠. 네, 그렇죠. 뭐 모노모픽한 거 가지고. 60만 개의 스냅 중에서 뭐 5% 정도의 variance만 이 PC1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뜻인지. 그래서 그 PC 로딩이 적은 거가 그냥 네, 여기 이런 유전체에서 학에서는 어 흔히 있는 일이겠죠. 근데 여튼 저는 굉장히 놀랐고 IPCA에 대해서 다른 어,
네. 다른 접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네, 기쁘겠습니다. 네, 그게 그 현대인의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아시면 놀라운 일이 아닌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숫자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세요. 저렇게 PC가 설명하는 비율이 적은 건 처음 본다.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분들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의 유전적 다양성은 대부분 집단 내 다양성이고 뭐 집단 간 분화가 크지 않다. 뭐 이런 그게 말씀을 유명한 르몬틴의 네, FSD 르몬틴의 얘기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10% 이야기를 하잖아요. 10%, 15% 네네네. 정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굉장히 젊은 종이고 집단 간에 분화되어 있는 정도가 아주 낮아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적인 차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한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람과 침팬지의 염기 서열을 하나씩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 한 1점 몇 % 정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인즉슨 한 30억 베이스 중에서 한 4, 5천만 개 정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양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사람 유전체를 비교를 해본다. 이를테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파터널 카피랑 마터널 카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나오겠죠. 한 2, 300만 개 정도가 서로 다른 걸로 나올 겁니다. 한 5천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사람과 침팬지를 한꺼번에 놓고 이 두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집단 간 유전적 다양성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사람과 침팬지를 몇십 명씩 넣고 PCA를 돌리면 당연히 PC1이 사람과 침팬지를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로딩이 굉장히 그렇겠죠. 높겠죠. 네. 근데 이렇게 집단 간의 차이가 나는 정도가 추가적으로 차이가 나는 정도가 사람 집단들 사이로 내려오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카피,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를 이를테면 1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 이를테면 뭐 서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하나와 제 것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이를테면 뭐 그게 2다 그러면은 전체 차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집단 간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차이가 많아봐야 1.1, 1.2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아봐야 전체 베리에이션 중에서 어차피 그렇군요. 10%다. 집단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아야 10%, 15%인 거죠. 그게 전체 휴먼 파퓰레이션에서 그 정도니까 유라시아로 내려가면 또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PC1이 한 5% 정도를 설명한다는 건 거의 이게 일단은 그 집단 간 유라시아 사람들의 집단 간 변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실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만약 10% 중에 뭐 그 네, 반 10% 중에 이상을 5%, 10% 중에 그렇죠. 생각하시면은 훨씬 많은 생각을 거죠. 한다면요.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디비주얼 스페시픽한 것들 혹은 이제 별다른 구조 없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차이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 설명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선생님들, 저기 네. 제가 선생님, 홍종환 선생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소개 좀. 네. 네. 저도 보고 선생님. 있습니다. 예. 채팅창 보고 계신가요? 그럼 네네네. 네,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대 한국인 유골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 출판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오늘은 이제 녹화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출판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뭐 어디서 나왔다라든지 뭐 어떻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아마 다를 가능성이 있고, 과거로 많이 올라갈 때는 거슬러 올라갈 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동질적인데 물론 저 데이터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 PCA에는 한국 사람이 한 5명, 6명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하지만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홀지놈 시퀀싱을 한 이제 뭐 울산에서 얻은 한국인 이제 유니스트에 계신 박종화 교수님이 출판을 하셨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현대 한국인 사이에는 이제 아주 뚜렷한 유전적인 구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미세한 구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언제까지 과거로 올라갔을 때 그렇게 유지가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갈 때 한국 한반도 주변에 상당히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그룹들이 꽤 많이 살았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일본 열도에는 이제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몬 수렵채집인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도 지금 이제 점차 조몬 수렵채집인 유전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대륙 동아시아인들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또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뭐 많은 시기와 지역에 걸쳐서 아주 동질적인 유전자가 나타나는 걸 봐서는 적어도 이제 바다를 건너서는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 살고 있었고 뭐 바다를 건너서 교류하는 것이 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익스텐시브했느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교류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계속 이제 퉁쳐서 뭐 연해주와 만주 일대의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두만강 바로 건너서 초기 신석기 시대 한 기원전 5,000년, 6,000년 이 정도 사람들을 보면 두만강 바로 건너 있는 이제 연해주의 최남단 쪽에서 나오는 지놈들을 봐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울란주크, 슬랩그레이브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동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주워 들은 거지만 고고학적인 문화권이 두만강에서 딱 경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아주 오랜 어떤 시점에서는 그런 좀 훨씬 더 동북 그 연해주 사람 같은 유전적 프로필이 일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한반도의 동북지방 위주로 이제 집중해서 분포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남만주 그리고 이제 결국에 남만주랑 밀접하게 우리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시 이제 제가 북중국에서 한 스터디는 시간에 따른 지남에 따라서 그 지역이 계속 유전자 풀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과 연동돼서 인구 이동이 있거나 혼합이 있었다면은 그쪽 역시 또 사람이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소한 3개의 굉장히 디스팅트한 쥐인풀들이 뭐 시기적으로 뭐 각기 다른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 분포를 했으니까 한국의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느 시점에선 상당히 높거나 뭐 혹은 이제 통시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그룹들이 한때 살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고학적인 배경을 잘 전문가 수준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 같이 일을 했던 고고학자 친구들한테 이제 주워 들은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것이 포로가 되었던 어떤 유인이 되었던 이제 흉노에 들어가서 살던 뭐 특히나 이제 뭐 기술자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흉노가 붕괴한 이후에 거의 뭐 이제 약간 자신들의 어떤 에스닉 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살았던 흔적까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제가 원전을 댈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고고학을 하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여서 그래서 분명히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 사회적인 중심이 되고 뭐 그것이 약탈 경제가 되든 뭐 어떤 방식의 상호작용이 됐든 간에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조금 더 남쪽 즉 중국 근처의 사람들과 조금 더 유전적으로 가까워 보이는 집단들이 후기 흉노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 개체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일부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동원 선생님 혹시 네네. 강인욱 지금 교수님, 예. 예, 제가 예. 호스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제가 지금 가능한 그러면 것 제가 같습니다. 예. 호스트일까요? 예. 제가 아, 그러면 잠시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한 3분 정도만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요, 지금 화면 제가 공유하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대에서 발표한 게 이제 흉노의 기원인데요. 저는 고고학적으로 이런 표를 만들었거든요. 사카에서 동쪽으로 고고학적 문화가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밀려오고, 그 사이에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슬랩 그레이브 있죠? 판소리 문화는 거의 해체가 되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고고학적인 이걸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유물로 표시하면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세웠었던 가설인데요. 이 사카 문화가 이제 파지릭하고 이쪽으로 한 일파가 몽골 사얀 알타에 따라서 오고요. 또 하나 일파가 신강성을 따라서 이 북부 중국으로 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질문 나왔던 것처럼 엄청난 중국의 그러한 그 파퓰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제 DNA는 모르니까 인물상을 봤어요. 인물상, 흉노 초기 인물상 봤더니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그룹 이상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확인돼요. 저는 이제 고학적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전형적인 인도 페르시아 계통 사람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사람 얼굴이요. 현재 북경 근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꽤 깊숙이 동쪽까지 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선우가 역사 기록 보면은 이제 중국 왕비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그 유물 보면은 흉노 멸망할 때까지 자신들을 페르시아 계통 사람으로 계속 묘사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선민의식이란 건 다를까. DNA에 관계없이 본인들은 나는 어느 계통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실제 몽골이나 중국 계통이 아니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 기원전 4에서 3세기, 2세기 때 확산 과정인데요. 이 사카 문화가 일부는 이제 파지릭과 이 사얀 알타이로 일부는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양상들이 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그 전체 인구가 아니라요. 가장 상위 계층, 귀족들만 제가 보는 겁니다. 저는 황금 인물로 보니까.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 잠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게 저도 나오는 게요. 기원전 6세기, 5세기 때에 이 중국 북방 제후국에서 이 중앙아시아로 가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 유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역사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중국 계통의 철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산동반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산동반도는 이쪽이죠. 그래서 이 화폐들이 키르기스탄이나 이 알타 일대까지 널리 확산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기록이 말하는 한나라 실크로드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서로 왔다 갔다 하던 게 그것이 아마 기원전 제 생각에는 7세기, 6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 얼핏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왜 이쪽 이 사카 문화도 왜 서쪽하고 이제 동쪽이 좀 그 중간이 약간 비어 있기 때문에 계통이 다르다는 실제로 그것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 사르마티아하고 그러니까 사카가 계통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주로 하셨던 그 타스몰라하고 이 사카 문화가 결국 그 사카 티그라하우다거든요. 이 고깔 모자 썼던 사람들. 반대로 사르마티아랑 마사게타이는 사실 좀 다른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논문도 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흉노 이후에 그 네네. 선비계통 문화가 확산 과정이 됐던 것을 제가 이제 논문에서 급하게 지금 하나 캡처해서 했는데요. 갈수록 이게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유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유물로 보이는 양상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전사계급들 사이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이란 것은 결국은 그 유물인데 그 유물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서 드리는 질문은 너무 제가 생각하고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가 약간 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겁니다. 문화적인 그러한 그 차이가 어떻게 유전자로 반영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봤던 거는 귀족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얼핏 생각인데요. 귀족들은 결국은 이제 2세 생산들을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어떻게 본다면 뭐
임신 능력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이 부와 어떠한 권력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그 자손들을 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예컨대 말 같은 말에서 많이 보이는 유전자 병목 현상이라는 것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DNA를 확산시키고 통제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선생님의 연구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고고학자가 주는 거지만은 그게 일반인들을 아마 아까 제가 봤었던 데이터들 대부분은 거대한 고분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결론과 제가 말하는 고고학자 결론이라는 건 결국은 전체 인구가 아니고 어찌 보면 상층부 전사하고 귀족들만의 이야기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그 질문. 네,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도 그러니까 결국에 샘플링 바이어스는 저희도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는 역시 이제 사회가 계층화되면서 점점 더 심해질 테니까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최근 시기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는 어떤 제네틱 프로파일의 변화가 정말로 어떤 기층 인구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참고를 할 점이라면 과거로 많이 지나가면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계층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는 것이 랜덤 샘플에 가까워질 것이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그것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좀 더 계층화가 일어난 시기로 갔을 때 보이는 사람들이 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꼭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바이어스가 심한 샘플링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제 결국에 그 모든 루트의 결과 이제 현대인의 다양성,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또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신 질문이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은 이제 사회 구조 혹은 이제 결국에 이제 이것이 어떤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테크니컬한 질문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는 이를테면 사회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떤 무덤을 통해서 얻은 뼈라고 하는 이 개체들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포집을 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대충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움직여 다닌 것 같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일 좋은 어프로치는 가급적이면 좀 커다랗고 커뮤니티가 많이 썼을 것 같은 공동묘지 같은 곳을 전수조사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할 텐데 뭐 여전히 역시 이제 그런 것들도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의 가이던스가 점점점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제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연구가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크로스톡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일단은 뭐 시공간에 걸쳐서 최대한 많이 채우고 보자 정도의 생각이고요. 네. 좀 사실은 그런 좀 인덱스하게 한 지역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싶은 생각은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그렇게 큰 뭐 공동묘지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진 또 않으니까요. 역시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집을 하지 못했던 어떤 특이한 종류 혹은 지금 보지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잔뜩 살았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네네네. 네. 머리카락 말단에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NA를 추출해서 시퀀싱한 이후에는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것을 어디에서 추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땐 당연히 미이라가 외관상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이라를 바탕으로 이런 연구들을 꽤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와서 알려진 사실들은 연조직의 경우에 외관상 보존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도 이 생체 고분자들, 뭐 DNA나 단백질 같은 생체 고분자들이 굉장히 다 분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를 했던 연구 중에 이제 이집트 미라 연구한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보면은 훨씬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그 미라 가지고 있는 뼈를 포집을 해야 뼈가루를 포집을 해야지 좀 DNA를 쉽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장 뼈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도 뭐 과거에 몰레큘러 앤트로폴로지 하시던 분들은 이제 주로 별로 이제 정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퇴골 뒤쪽 이런 쪽을 이제 웨지로 샘플링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셨는데,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려진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트로스 부본, 이제 축두골에서 이 OT 캡슐이라고 이 네일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 이제 제일 DNA 보존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게 좀 증명되다시피 알려져 있어서 그걸 타겟팅을 많이 하고요. 당연히 이제 형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고 이제 두개골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우에는 뭐 치아나 아니면 작은 뼈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카락의 경우에도 사실은 보존이 되게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제 외부를 클리닝하기도 쉽고, 그런 점에서 머리카락을 이용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팰리오 에스키모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꽤 많은 스터디들이 머리카락을 이용을 했는데, 오히려 머리카락을 못 쓰는 이유는 뭐 이용 가능성의 제한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보존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선생님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고고 아카데미 그 수강하였던 학생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주제로 저는 이제 약간 개괄식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그 또 DNA 쪽은 또 분석하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또 학생들께서도 제 강의에서 뭐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계실까요? 안 계시군요. 없으시면은 혹시 이 네,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네네. 예. 이게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하가점 상층 문화하고 네. 이제 하가점 상층 문화랑 이제 몽골의 그 시기니까 결국에 이제 울란족 슬랩그레이브 판성묘가 되는데, 네네. 이제 그것들이 관계가 있나요? 예, 관계가 많습니다. 관계가 예, 많고요. 제가 사실은 오전에 충북대에다 저는 충북대에 특강을 했는데 제가 네, 그 네,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잠깐만 그러시면은 뭐 예, 공교롭게 제가 왜냐면 그게 그 하간 상층문화랑 몽골이랑 공유하는 가장 큰 그 기반이 바로 이 청동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이 여기 그 한 상층문화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판석묘 문화로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 오기도 합니다. 그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상층 문화가 커지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원래는 몽골과 친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쪽으로 내려와서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듯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잠깐만 제가 그러시면은 한 그 선생님 저기 때마침 아침에 한 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범위가, 그러니까, 예, 이 자료를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 그 안드로노보 그 호라이즌 단계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그 청동기 확산 경로인데요. 바로 이 하가점 상층 문화하고요, 이 판성묘 문화 쪽하고 사실은 이게 그 경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가점 상층 문화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어디 갔지? 예, 좀 더 위 반대구나. 예, 네. 그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요. 그 하가점 상층 문화의 그 청동 광산입니다.
광산이 이 동네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람 자체가 가는 동인이, 그러니까는 이 판섬에 오는 사람들도 이 원료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청동 광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청동 장인들의 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청동 장인하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 바로 이 투구가 있습니다. 청동 투구하고 청동 우기들이 있는데요. 즉 청동기를 매개로 해서 이게 교류가 되고 있다고 해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제가 물론 한국어지만은 연구도 몇 개 있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많이 여쭤봐야겠는데요. 궁금한 게 아니요, 생겨서. 저기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다만 이제 그게요, 판섬료 쪽이요, 몽골어랑 러시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한 한층보다 하신 중국 분들도 거의 모르는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는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4시가 다 돼서 지금 2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무 때나 저도 알려주세요. 이제 NGS로 빨리 넘어가야 돼서. 네. 아무튼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감사합니다. 예. 연구소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기 정말 오늘 저희가 너무 선생님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듣고 싶었던 강의였고요.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단순하게 고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교류가 있길 바라겠고요. 저희 경희대학교랑 앞으로도 계속 접점이 많이 생기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정말 귀한 자리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많은 참여자 선생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면 될까요? 그러면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